오늘은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도라지 잡채를 만들 거거든요. 네, 이제 도라지 잡채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라지 잡채는 도라지가 주인공이고요. 피망, 그다음에 파프리카, 버섯, 그다음에 양파, 당근 준비했고요. 잡채할 때 대부분 우리 고기를 많이 넣잖아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근데 도라지에는 기침과 그 가래를 제거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돼지고기하고 만났을 때는 그 돼지고기의 성분으로 인해서 도라지의 그 기침 가래를 삭히는 그 성분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같이 드실 때는 고기류는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소만을 가지고 맛있는 잡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은 이렇게 삶아놨고요. 채소가 다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했으면 우리 이제 이렇게 팬에 한번 볶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볶아놓은 우리 이 야채들을 이제 잡채로 같이 묻혀보겠습니다. 잡채를 양념에다가 간장 양념에다가 이렇게 묻힐 때도요. 약불에서 아주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묻혀주셔야 간장 양념이 골고루 배어 들어갑니다. 이제 맛있게 잘 볶아졌죠? 네, 잡채가 완성이 돼서 우리 완성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라지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도라지는 재료를 손질할 때 소금물에 담가놨다가 헹군 다음 살짝 데치면 특유의 쓴맛이 제거된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의 꿀팁 잘 활용해서 아이들도 좋아하는 영양만점 도라지 잡채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샐러드로 간단히 끼니를 채우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삼채를 이용한 삼채 샐러드는 어떠세요? 삼채 뿌리를 잘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갖가지 채소와 함께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자청을 베이스로 한 유자 드레싱을 곁들이면 되는데요. 쌉싸름한 삼채와 새콤달콤한 드레싱의 조화. 초간단 삼채 샐러드 완성입니다. 유레카! 스무 번 이상의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황 박사 팀은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고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친환경으로 바꿔나갈 계획인데요. 종량제 봉투나 이런 일회용 봉투를 만들기 위한 비닐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예, 이제 블로잉 머신이라는 장비입니다. 직접 비닐을 만들어 확인까지 해보는 황 박사. 모양새 좋아, 모양새 좋아, 모양새 좋아. 오케이. 살려. 천천히 위로 올려요. 천천히 위로 올려요. 예. 마침내 완성된 시제품. 사실 바이오 플라스틱 비닐은 내구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황 박사 팀은 복합 소재를 첨가해 이 문제를 극복했다네요. 옛날 선조들이 집을 만들 때 진흙을 발라서 벽에다 이렇게 붙였는데 그때 진흙만 쓴 게 아니었고요. 그 안에다 볏짚을 집어넣습니다. 볏짚으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벽을 바르면은 그 볏짚이 보강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에 그런 나노셀룰로스나 나노키틴 소재를 아주 소량을 넣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응집 없이 분산을 시켰더니 굉장히 강한 물성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셀룰로스 분산 기술과 합성 기술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해서 우리 비닐하고 테스트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생분해성 비닐의 강도 시험은 합격.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았습니다.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석유계 비닐이고요. 폴리에틸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일반 비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생분해성 비닐. 정말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항목인 것이죠. 여기는 지금 흔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엽토라는 토양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간이적으로 이게 얼마나 분해가 될 수 있는지를 간이평가를 하는 장소고요. 몇 개월 지나서 이게 얼마나 분해되는지를 간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평가를 하려고 간이평가 테스트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험은 약 6개월 동안 진행 중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일반 비닐과 개발한 생분해성 비닐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등 날씨에 따라 비닐의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와 수분은 매일 확인해야 할 사항. 석유계 플라스틱 경우에는 똑같이 4개월 동안 이제 묻은 상태고요. 이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분해가 안 일어나고 그대로네요. 그대로의 물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황 박사 팀의 비닐. 눈으로 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종이처럼 잘게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쉽게 찢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생분해성 비닐은 사용하다 땅에 묻으면 6개월 뒤 물과 이산화탄소로 100% 분해돼 식물의 자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네요. 이 기술을 비롯해 그간의 연구 논문만 약 40여 편, 특허도 50여 건에 달한답니다. 유레카! 잠 또는 수면으로 일컬어지는 이 생리적 현상은 피로가 누적된 뇌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회복하는 생리적 의식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감각이나 반사 기능이 저하되고 주위 환경에 반응하지 않게 되죠. 잠든 사람의 뇌파를 관찰해보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분명 잠들었지만 깨어있을 때와 유사한 뇌파를 보이는 단계를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으로 빠른 안구 운동이 나타나죠. 비렘 수면 시에는 심박률과 호흡이 감소하고 근육이 이완되는데요. 비렘 수면은 크게 인면을 시작으로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매우 깊은 잠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보통 깊은 잠에 해당하는 3단계가 전체 수면의 15%를 차지할 때 피로가 풀린다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면역세포 증가에 도움을 주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양질의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효과 중 면역이라는 키워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논문에서도 수면이 면역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보고하고 있죠. 최근 독일 튜빙겐 대학의 스토얀 디미트로프 박사 연구팀은 수면과 면역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대상은 면역세포인 T세포입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했을 때 인테그린이라는 끈적한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표적을 제거하는데요. 연구진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과 밤에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의 T세포를 수집해 인테그린의 기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잠을 못 잔 사람의 경우 인테그린 기능이 떨어져 T세포가 표적세포에 제대로 붙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면 시간이 크게 부족할 경우 면역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대한수면학회에서는 면역 활성화를 돕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수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면 규칙을 따라 잠을 청한다면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음 날을 견뎌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 잠깐만 나와봐요 좀. 안 보이잖아요. 저기요 아리타 씨. 기자였던 라즐로 비로도 그곳에 있었다. 아이 좀만 비켜달라니까요. 에? 아이 내가 왜 비켜? 마담 아니타 이번에 터진 열애설이 사실입니까? 정치인과의 세 번째 스캔들인데 할 말 없습니까? 할 말 아주 많아요. 지금부터 모두 받아 적으세요. 바로 받아 적을 준비를 하는 기자들. 그 당시 흔히 쓰이던 필기구는 만년필이었는데요.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안 나오잖아 이거. 아이 그냥 듣고 외워야겠다. 결국 필기를 포기한 비로 그 소문은 다 억지입니다. 내 미모를 실토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소문들이라고. 하지만 하필 그녀는 투머치 토커였고 비로는 도저히 그 말을 모두 외울 수 없었다. 아니 아네타가 한 말을 다 못 적어오는 게 말이 돼? 다른 곳은 다 이렇게 기사가 났다고.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그게 하필 딱 그때 만년필 잉크가 떨어져가지고. 자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빨리 가서 잉크나 채워서 싱어서 넣어. 결국 비로는 기사를 내지 못해 심할서까지 쓰게 됐는데 이놈의 만년필이고 잉크 채워야 돼. 굳으면 안 나와. 아 불편해 죽겠네. 어디 좋은 방법 좀 없나? 그때 마침 공원에서 사람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발로 찬 공이 흙탕물에 빠지고 굴러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오 그래 이거야 이거. 동생아 형 왔어? 우리 동생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굴이 이렇게 상했어. 형이 엄청난 걸 생각해냈어. 그게 뭔데? 공이 어딨지? 아 저기 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작은 공이었는데 자 잘 봐. 잉크를 꺼낸 뒤 공 표면에 골고루 묻히기 시작한 비로. 그리곤 종이 위에서 공을 굴리자 지나간 곳에 잉크 자국이 남았다. 이거 봐. 구슬이 지나가면서 선이 생기잖아. 펜 끝에도 공처럼 둥근 구슬을 달는 거야. 구슬? 볼펜 끝에 이런 작은 구슬을 달면 구슬이 굴러가면서 안에 있는 잉크를 조금씩 내보낼 수 있지. 그럴듯한데. 근데 일반 잉크는 너무 묽어서 금방 흘러내리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널 찾아온 거야. 네가 화학자잖아? 안에 들어가는 특수 잉크 좀 만들어줘. 뭐가 좋을까? 두 사람은 점도가 높은 신문 인쇄용 잉크를 개량하고 끝에 작은 쇠구슬을 달아 잉크가 나오도록 했는데 나와. 아주 잘 써줘. 됐어. 결국 1938년 볼펜 개발에 성공했다. 잉크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기존 만년필에 비해 균일하게 잉크가 나오는 볼펜은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며 나치가 헝가리를 침공했고 유대인이었던 비로는 아르헨티나로 이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투자자를 만난 그는 큰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볼펜 생산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 중 영국 공군이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곧 세계적인 상품으로 거듭났다.
운동 강도에 따른 활성산소 생성량을 비교하는 실험. 이를 위해선 몇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먼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산출하기 위해 운동 검사를 시행합니다. 뭐 특별하게 이 테스트는 본인의 이제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능력에 맞게끔 운동해 주시면 되고, 더 이상 못 하실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이나 옆에 바 잡고 발 양쪽으로 빼주시거나, 아니면 이면유수 버튼, 저기 빨간색 버튼 이거는 팍 누르시면 돼요. 호흡가스 분석 장비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트레드밀을 서서히 걷기 시작하는 피험자. 시간이 지날수록 트레드밀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각도가 높아집니다. 피험자를 본인 한계치까지 달리게 해 최대 산소 섭취량을 확인하는 건데요. 분석 장비를 통해 운동 실험의 기준이 되어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죠. 최대 산소 섭취량은 달리 말하면 유산소성 수행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유산소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가지고 이제 100%를 산출을 해봐야 실제 거기에 맞는 50%인지 70%인지를 신뢰도 있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일환으로 이 기기를 활용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평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을 확보했다면 그 수치를 바탕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다시 달리기를 진행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100%를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저강도 운동과 80%에 해당하는 고강도 운동을 시행하는 건데요. 피험자가 달리는 시간은 각각 50분. 운동이 끝나면 그 즉시 혈액을 채취하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한번 혈액을 채취해 활성산소와 항산화 효소를 분석했는데요.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활성산소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항산화 효소 수치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엔 부족했던 것입니다. 활성산소의 과다 생성은 면역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반면 적당한 활성산소는 T세포의 활동을 도와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규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에 착안했을 때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운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례적인 반응에서 설사 면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체로 운동이 건강에 이롭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운동은 중강도 형태의 운동을 주로 30에서 60분이라고 하죠. 주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를 하거나 또는 주당 150분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득이 고강도 운동을 하되 20분에서 60분 정도의 운동량을 충당을 하고 주당 75분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유레카! 황 박사팀은 요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기능성 플라스틱도 만들고 있다는데요. 어제 가족에게 보여준 소재도 그중 하나입니다. 폴리올이고요. 보통 우레탄 만들 때 좀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운동화 바닥 소재인 우레탄에 특별한 재료가 더해져야 한다는데요. 이제 우레탄을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을 지금 미리 이제 반응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자가치유 기능을 갖고 있는 다이설파이드 본딩 모노머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난 2017년 황화합물에서 발견한 자가치유 기능을 결합해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데 성공한 황 박사팀.
사실 황화합물은 원유 정제 공장에 산처럼 쌓여 있는 것으로 이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만들어낸 소재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처럼 만들기 위해 약 일주일 동안 건조시키면 자가치유 소재로 재탄생됩니다. 얇게 만든 필름을 필름으로 만든 자가치유 소재를 자르고 다시 붙인 뒤 약 15초 뒤에 잡아당겨 보는데요. 얇은 필름은 자가치유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금방 붙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르고 1분이 지나면 약 1kg의 무게를 견디는 것부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회복 뒤 약 5kg의 무게도 견디는 소재까지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 외력에 있는 스크래치가 잘 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용도에 따라서 자가치유 소재를 필름으로 만들던 때로는 섬유로 만들던 이런 여러 가지 용도 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재료 관련 최고 학술지 표지 기사로 보도되기까지 했다네요. 땅에 묻는 뭐 해저 케이블이나 아니면 토양 땅 밑에 있는 전선들, 매립되어 있는 전선들 같은 경우는 자가치유 속도가 굉장히 느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하면서 자가치유가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전선이 파괴가 됐었을 때 땅에서 끌어올리지만 않아도 스스로 6개월, 1년에 복원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산업용 소재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첫 번째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닷속에 사는 갑오징어입니다. 천적에 대항하는 갑오징어의 필살기는 내가 아직도 갑오징어로 보이니? 입니다. 갑오징어는 몸 색깔을 바꾸는데 능한 능력이 있어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두운 바위에 앉으면 진한 갈색으로, 모래 위를 헤엄칠 때는 옅은 모래빛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자신의 피부색을 바꿉니다. 피부색뿐만 아니라 질감까지도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단 몇 초 만에 수백만 가지의 색을 이용해 몸 색깔을 바꿀 수 있어 천적을 피해 몸을 숨길 때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오징어가 사실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색과 똑같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색을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징어의 위장술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징어는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빛에 따라 자신의 시각을 적응시키는 능력으로 주변을 파악하고 위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오징어의 변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바로 다른 성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데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변신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쪽은 수컷의 몸으로 두고 다른 반쪽은 암컷으로 위장하는 것인데요. 암컷에 다가가 짝짓기를 시도할 때 다른 수컷을 경계하고 자신이 암컷을 차지하려는 방법인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반쪽만 변신하는 건 항상 사용하는 기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2마리 이상의 수컷이 있을 때 사용되는데요. 또한 다른 암컷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유레카! 이곳의 인기 메뉴라는 이 떡. 연분홍빛 색부터 여심저격, 상큼 달콤함의 끝판왕 산딸기 설기가 그 주인공이랍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누구나 그 매력에 퐁당 빠져든대요. 산딸기 향이 봄이 확 온 것 같아요. 잼이 들어가서 백설기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산딸기 설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미리 불려둔 맵쌀을 분쇄기에 넣어서 곱게 쌀가루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를 꺼내오는 사장님. 아니 이건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산딸기 아니에요?
이제 산딸기 설계의 비법이에요. 이게 저희 할머니가 고창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거기서 이제 금냉에서 항상 제가 서울에서 받아서 재료를 이걸 쓰고 있습니다. 어라? 근데 산딸기를 그대로 쌀가루에 붓는다? 쌀가루와 함께 분쇄기에 넣고 갈아주자 산딸기가 곱게 갈려서 고운 분홍빛으로 재탄생. 다른 집은 이제 색소나 이제 뭐 분말을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천연적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일단 산딸기를 생으로 넣고요. 넣으면 이제 수분감도 있다 보니까 떡이 촉촉하고 오래 가니까 좀 계속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남은 산딸기는 또 쓰일 곳이 있다는데 산딸기를 잘게 으깬 뒤 설탕과 함께 가열해서 잼을 만드는 사장님. 산딸기 설계할 때 가루에만 산딸기를 넣지 않아요. 그럼요. 설계 안에 이제 산딸기를 넣어줄 거예요. 산딸기 잼은 설기 중심에 맞춰 듬뿍 올려줍니다. 기존에 있는 떡하고는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안에 이제 필링이나 이런 잼이 없어서 좀 밋밋한 면을 이제 잼을 넣어가지고 좀 더 맛을 좀 더 좋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쁜 크랜베리를 올려 장식한 뒤 찜기에서 10분 동안 골고루 익도록 저어주면 산딸기 설기 완성! 입에 넣는 순간 상큼함이 팡! 빵이나 과자보다도 더 찾는 이제 간식거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이고요. 건강한 떡? 그거 하나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